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마흔에 읽는 동의보감입니다. 지은이는 방성애님이고 펴낸 곳은 리더스북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방성애님은 현직 한의사입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사람의 몸과 마음의 치유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에 끌려 다시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늦은 나이에 다니면서 한의학의 매력에 푹 빠져 책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동의보감을 읽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읽은 책이 동의보감이 되었습니다.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편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사학교실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 조선 최고의 외과의사 백광연견이 있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동의보감이란 조선 중기 어인 허준에 의해 완성된 종합의서이다. 허준은 선조 29년인 1596년의 왕명에 의해 편찬하기 시작하여 광해군 2년인 1610년에 완성했다. 약 200여 종에 달하는 의서와 경전이 인용된 이 책에는 당시의 모든 의학 지식이 일목요연한 체계로 정리됐다. 동의보감 외 편찬으로 조선의학의 수준이 동아시아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중국과 독립된 민족의학의 전통이 수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2. 동의보감 외 구성. 동의보감은 내경편 26문, 외형편 26문, 잡병편 38문, 탕액편 17문, 친구편 1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경편에서는 인체 내부의 구조와 문제를, 외형편에서는 인체 외부의 기관에 드러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잡병편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 탕액편에서는 본초에 대해, 친구편에서는 침뜸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의 매 글의 서두에는 해당 글의 주제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동의보가 매 원문과 출처를 명기해 놓았다. 깜빡깜빡하기 시작한다. 기억력 저하. 어혈이 상부에 쌓이면 건망증이 생긴다. 머리에는 건강한 피인 정혈이 도달해야 총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병든 피인 어혈이 도달하면 총명이 시들고 기억력이 저하되어 건망증이 잘 생긴다. 내경편 혈문.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 늘 환자들을 만난다. 아픈 사람이 오면 원장실에서 먼저 상담을 한 후 치료실로 보내 10분 정도 찜질을 해드린다. 찜질이 끝나면 내가 치료실로 이동하여 환자에게 침을 놓아준다. 그런데 한 번은 10분 전에 이야기 나눈 환자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다. 헉, 이 분이 좀 전에 어깨가 아프다고 했던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가, 아니, 손목이 아프다고 했던가. 당황스러움 속에 얼른 차트를 열어 확인한 후에야, 아, 맞다.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었지. 라며 나 자신에 대해 어이없어 했었다. 10분 전 일이 생각이 안 나다니. 나도 이제 나이 들어 단기 기억장애가 시작되는 것인가 싶어 살짝 우울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후에는 1년 만에 내원한 환자의 얼굴과 오늘 처음 내원한 환자의 얼굴이 헷갈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입으로 도무지 생각나지 않기도 했다. 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뭐였더라? 한참 머리를 쥐어짠 후에야 겨우 이름을 기억해냈다. 나도 이제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된 것이다. 나는 내 기억력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나 스스로 감탄할 정도로 기억력만큼은 정말 뛰어났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전에 누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조사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나였다. 집안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어김없이 정확히 기억했기에 식구들은 물건을 찾을 때마다 항상 나에게 물었었다. 망치 어디 있지? 저번에 쓰고 어디다 뒀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안방 서랍장에 두 번째 서랍 오른쪽 구석에 있어. 2달 전에 쓰고 거기 넣어뒀었잖아. 내 수첩 못 봤냐? 책상 맨 위 칸 서랍 속에 있어. 나는 그야말로 인간 인덱스였다. 뛰어난 기억력 덕분에 암기 과목의 내용을 달달 외우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았다. 내게 어느 책에 어느 챕터에 어떤 내용의 문장이 있는지 기억해두는 것 따위는 정말 일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사람 이름도 금방 떠오르질 않고 말을 하다가도 적절한 단어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금방 뱉어지질 않으니 기억력이 떨어지긴 정말 떨어진 것이다. 마흔을 넘어서면서 서류에 찍히는 나이보다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몸의 변화가 바로 기억력의 퇴보다. 도대체 내 몸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동의보감의 첫 구절은 둥근 머리는 하늘을 닮았고 네모난 발은 땅을 닮았다. 하늘에 사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오장이 있다. 라는 것이다. 즉 인간의 몸과 우주는 그 운행의 이치가 닮았다는 것이 동의보감의 이론적 근본이다. 이렇게 볼 때 기억력 감퇴는 하늘에 구름이 끼는 것과 같다. 하늘에 구름이 짙게 끼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오듯이 사람의 머리에 어혈이 쌓이면 기억력의 쇠퇴가 일어난다. 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깨끗한 피를 정혈이라고 하고 더러운 피를 어혈이라고 한다. 우리가 먹는 오곡의 진액에서 생긴 가장 정밀롭고 깨끗한 영양분이 실려있는 피가 바로 정혈이다. 이 정혈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 혈관을 따라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보내져 생명활동을 영위하게 해준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에 의해 정혈이 혈관을 따라 잘 흐르지 못하고 혈관 밖으로 터져나오거나 혹은 혈관 안에서 덩어리지게 되면 어혈이라고 부르는 찌꺼기 피가 되어버린다. 정혈과 어혈의 존재는 시소의 양 끝에 놓인 것과 같다. 정혈이 충만한 이에게는 어혈이 별로 없다. 그런데 병이 들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어혈이 늘고 정혈이 줄어들게 된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기억력 저하는 어혈이 인체의 상부에 쌓일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머리에 정혈이 오지 못하고 어혈이 오니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혈로 인해 건망증이 발생하는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아마 건망증으로 가장 고민하는 사람들은 주부들일 것이다. 여성들은 보통 아이를 낳은 후에 건망증이 급격히 심해짐을 느낀다. 10달간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생리가 나가지 않는다. 이때 배출되지 못한 피가 출산 후 3에서 4주에 걸쳐 오로나간다. 나쁜 이슬을 뜻하는 오로는 10달 동안 자궁에 고여있던 피로 혈액, 자궁 내벽에서 탈락된 점막 등으로 이루어진 분비물이다. 오로가 제대로 배출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간혹 출산 후 오로가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산모를 본다. 오로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결국 자궁 안에 피가 고여서 어혈이 쌓인다. 이것이 관절로 가면 산후풍이라고 하는 관절통을 일으키고 피하로 가면 부기와 비만을 일으키며 리로 가면 건망증을 일으킨다. 또 다른 예가 뇌진탕과 같은 외상 이후에 생기는 단기기억 상실증이다. 자동차에 부딪혀 타박상을 입게 되면 잠시 기억을 잃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타박상을 입은 이후에 자신이 누구인지 사고가 어떻게 났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차츰 몸이 회복되면 기억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혈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다. 교통사고의 충격이나 뇌진탕과 같은 외상으로 인해 생긴 어혈이 기억력에 일시적인 장애를 불러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치매가 있다.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을 찍으면 정상인의 그것과 확연히 다름을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성 치매 환자의 뇌는 쪼그라들어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곡의 진액이 합쳐져 영양분이 되고 이것이 뼛속으로 스며들면 골수가 되고 뇌로 스며들면 뇌수가 된다고 하였다. 뇌에는 가장 깨끗한 피가 와야 한다. 그런데 병들거나 나이 들면 뇌로 오는 정혈은 점차 줄어들고 어혈은 늘어나면서 뇌가 점차 쪼그라들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다리에 힘이 없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지경에 이른다. 노화로 인해 어혈이 뇌수에 쌓이니 정신이 아득해지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적으로 노화란 몸 안에 불순물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노화란 때가 끼는 것이다. 오래 쓴 기계의 녹이 슬듯이 오래 쓴 오장육부에도 때가 낀다. 나이가 들수록 오장육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몸 안에 끼는 때 때문이고 피부에 생기는 검버섯이나 기미는 그런 몸속의 때가 겉으로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어혈도 결국은 피에서 생기는 때인 셈이다. 노화로 인한 때는 몸과 마음이 고생을 많이 할수록 많이 끼게 된다. 특히 마음을 졸이고 애태우는 정신적 고통이 많으면 때가 더욱 많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치매에 걸리는 것은 어쩌면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나 잊고 싶은 것이 많기에 치매에 걸릴까 싶은 것이다. 내게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들은 무엇이 있나? 그 기억들에 스스로 안녕을 고할 때 그것들이 더 이상 현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마라톤과 정력 감퇴. 건강한 사람은 발 뒤꿈치까지 숨을 내려 쉰다. 지극히 건강한 사람은 숨이 아랫배 깊이 내려간다. 하지만 병든 사람은 목구멍에서만 숨을 겨우 쉰다. 내경편 김은 한의사 아내를 둔 죄로 내 남편은 친구들에게 로비를 종종 받는다. 요즘 정력이 떨어졌는데 좋은 약 있으면 좀 슬쩍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곤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웃어넘기고 만다. 정력이란 것은 남자들의 영원한 관심사인 것 같다. 여자들이 얼굴에 생기는 한 고랑의 주름살과 한 점의 잡티를 발견하면 경악하듯이 남자들은 떨어지는 정력을 느낄 때면 이제 늙어가는 것인가 싶어 충격을 받는 것 같다. 동의보감에서는 정력을 정이라고 부른다. 정이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으로 동의보감의 설명을 좀 더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나이 16세가 되었을 때 처음 정액이 나오게 된다. 무릇 한번 성관계를 하고 나면 반호배 정을 잃게 되는데 만약 잃기만 하고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정을 쓰게 되면 그것이 고갈되면서 몸이 피곤해진다. 따라서 성욕을 조절하지 않으면 정이 소모되고 정이 소모되면 기가 쇠약해지며 기가 쇠약해지면 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몸이 위태로워진다. 즉, 정이란 기와 연결되어 있기에 성욕을 조절하지 못해 과도한 성생활을 하는 것은 병을 부르는 첩경이다. 이 소중하고 귀한 정에 대한 동의보감의 다른 이야기들도 같이 살펴보자. 음양이 만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양기를 비밀스럽게 간직하면서 허투루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양기를 허투루 쓰지 않으면 기가 견고해져서 능히 오래 살 수 있다. 만약 마흔이 되기 전에 성생활을 방자하게 하였다면 마흔이 지나서는 갑작스럽게 기력이 쇠퇴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력이 쇠퇴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동시에 벌떼같이 생겨날 것이고 이를 오래도록 치료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구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정에 관한 동의보감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정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혹정을 지나치게 소모하여 갑작스럽게 정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이를 보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력 보강에 효능이 있는 약들을 복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중년을 전후한 남자들의 지극한 관심사인 이 정력. 정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밝기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들을 알게 모르게 찾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것에서 정력 상승의 효과가 발견되어 남성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바로 마라톤을 시작하니 뜻밖에도 정력이 좋아지더라는 것이다. 그 어떤 정력 강화제도 먹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래서 마라톤을 통해 체력을 키우고 살도 빼면서 건강을 챙기고 동시에 정력도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년 남성이 늘고 있단다. 발기 강화제를 복용하여 억지로 발기력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마라톤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욱 건강한 방법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라톤을 하는 것과 정력이 강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발기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흥분되었을 때 성기 부위로 혈액이 몰리는 것을 말한다. 흥분된 마음이 심장의 박동을 세고 빠르게 만들면 혈액이 성기까지 도달하게 되고 성기 내의 혈관이 확장되어 비로소 발기가 된다. 만약 마음은 흥분되었으나 심장의 힘이 약하여 성기까지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면 뜻대로 발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마음도 흥분되고 심장도 세차게 박동을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기까지 혈액이 빨리 도달하지 못하여도 역시 발기가 되지 못한다. 가장 유명한 발기 강화제인 비아그라에 관한 논문 비아그라 처방과 순환기 질환에 의하면 미국의 40에서 70대 남자 중에는 10명에 1명꼴로 발기부전이 있다고 한다.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는 연령,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으로 나타났는데 놀랍게도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와 같다.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의 유무가 발기부전의 유무와도 관계가 있다는 셈이다. 실제로도 심혈관 질환을 가진 이에게서 발기부전의 빈도가 더 높고 발기부전이 있다면 심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논문은 전하고 있다. 그런데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 중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세 가지가 특히 눈에 띈다. 이 세 가지는 비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들이다. 그렇다면 비만한 사람일수록 발기부전이 나타날 가능성도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비만한 사람의 발기부전은
선천지가 허약한 사람의 발기부전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 중 연령은 노화로 인한 정력 감퇴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젊고 비만한 사람에게 발기부전이 생긴다면 이는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찌꺼기로 인해 심장에서 성기까지 기혈이 흐르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동의보감에서도 살찐 사람의 불리한 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살이 찌면 기혈이 흐르는 통로인 주리가 빽빽해져 기혈이 잘 흐르기가 어렵게 된다고 말이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면 아무리 마음이 흥분하고 아무리 심장에서 혈액을 짜내어도 성기 부위까지 혈액이 잘 도달하지 못하기에 발기력이 떨어진다. 비아그라의 기전 바로 성기 내의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비아그라를 복용하면 성기 내의 동맥이 확장되고 그 결과로 성기로 도달하는 혈류량이 증가되므로 일시적으로 발기력이 향상된다. 비아그라를 복용한 이들 중 75% 정도의 사람에게서 발기력 향상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만하다.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효과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 두통이나 안면 홍조와 같은 가벼운 부작용 외에도 복용 후 갑작스런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조사에 의하면 1998년 시판 후 10개월 동안에 비아그라를 복용한 약 600만 명 중 130명이 사망했는데 보고된 사망자 중 70%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심장질환, 흡연 중에서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비만한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높은 사람일수록 발기부전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의 정도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마라톤을 하면 이러한 부작용 없이 발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달리기는 일단 심폐기능을 키워준다. 또한 오래 달리다 보면 살이 빠짐으로 자연스레 기혈의 순환이 좋아진다. 그리고 심폐기능이 향상되고 기혈의 순환이 좋아짐에 따라 심장에서 펌프질하는 혈액은 전보다 더 쉽게 성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수양이 높은 사람은 발꿈치 끝까지 숨을 내려쉬고 병든 사람은 목구멍까지만 숨을 쉰다고 하였다. 건강한 사람은 심장에서 보낸 기혈이 발꿈치 끝까지 잘 도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장에 보낸 기혈이 겨우 목구멍에만 미칠 뿐이라는 뜻이다. 얼마 전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였다. 대학원생 중 김동률 선생이 재미있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김동률 선생은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경종의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참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승정원 일기 외 기록을 뒤지던 중 경종의 체형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경종이 26세였을 때와 35세였을 때 그의 체형이 비대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종은 조선 왕조의 임금들 중에서 후사가 없었던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혹시 경종의 비만함이 그의 정력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아닐까? 흔히 알고 있는 가설대로 생모인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 아들의 생식기를 잡아당겨서 성불구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경종의 체형이 비만하여 이것이 정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닐까? 김동률 선생의 이러한 가설이 나는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본다. 이제 영화에서 병강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마님을 외치며 도끼로 장작을 패는 장면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우통을 벗어젖히고 장작을 패는 모습보다는 산을 오르내리고 마을 주변을 돌면서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정력의 상징으로 보다 어울릴 것 같다. 병강세를 꿈꾸지만 약국에서 몰래 비아그라를 구하는 것이 쑥스러운 40대라면 그러지 말고 당당히 거리로 나와 달리기를 할 것을 권하는 바이다. 피곤해 죽겠다는 말 만성피로. 사람이 게을러지고 눕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위에 습이 있기 때문이다. 몸이 무거운 것은 비위에 쌓인 습 때문이니 소화기에 기름진 음식이 지나치면 습이 쌓여 팔다리를 들어 올릴 힘이 없어진다. 내경편 목문. 이솝 우화 중에 꾀부리는 당나귀 이야기가 있다. 한 당나귀가 등에 소금을 잔뜩 지고서 개울을 건너다 그만 실수로 미끄러졌다. 그 덕에 등에 지고 있던 소금이 물에 녹아버려 엄청나게 무겁던 짐이 가벼워지게 되었다. 다음 날, 이번에는 솜을 무겁게 지고 가던 당나귀는 다시 그 개울을 지나게 되자 잔꾀를 부렸다. 개울을 건널 때에 일부러 미끄러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등에 지고 있던 솜은 물을 머금게 되자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다. 당나귀는 자신의 잔꾀 때문에 오히려 혼이 나게 된 것이다. 이 우화는
잔꾀를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물먹은 솜을 지고 가야 하는 당나귀처럼 온몸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당나귀처럼 물에 빠진 것도 아닌데 다들 피로에 절어 있다. 특히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칼같이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은 더욱 그렇다. 심지어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는 어디가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너무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서 좀 누워서 자고 가려고 왔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푹 쉬었다 가시라고 기꺼이 배들을 내드린다. 아프다고 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 중에는 피곤하지 않다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이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도 한다. 자고 또 자도 피곤합니다. 주말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는데도 너무 피곤합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서 영양분이 부족한가 싶어서 온갖 보양식도 먹고 있는데 그래도 피곤합니다. 도대체 뭘 먹어야 기운이 불끈 솟아날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꼭 물먹은 솜처럼 무겁기 만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앉아있기도 힘이 들어요. 어디서 하루 종일 드러누워? 많이 있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들이다. 아무리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치든 피로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도대체 얼마나 피로에 찌들었기에 쉬고 자고 잘 먹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일까? 쉬고 자고 잘 먹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못 쉬고 못 자고 못 먹어서 생긴 피로가 아니란 말인가? 옛날 우리나라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 세상 어느 고개보다도 더 넘기 힘든 고개가 바로 보릿고개였다. 묵은 곡식은 다 떨어져가고 해뿌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먹을 것이라곤 없던 가장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 시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못 먹어서 기운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노예들은 영양 부족 상태에서 과도한 노동을 해 피로에 시달렸다.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지을 때 노예들은 더운 날씨에 무거운 돌을 전하르는 엄청난 노역을 감당해야 했다. 이 중노동을 견뎌내기란 무척 힘이 들었고 이에 지배자들은 노예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마늘을 먹이면서 일을 시켰다고 한다. 보릿고개를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집트 노예들에게 찾아왔던 피로는 못 자고, 못 쉬고, 못 먹어서 생긴 어쩌면 자연스러운 증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피로는 왜 생기는 것일까? 보릿고개처럼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나? 절대 그렇지 않다. 고개만 돌리면 주위에 먹을 것이 넘쳐난다. 아침, 점심, 저녁도 모자라 간식에 야식까지 살뜰하게 챙겨 먹고 있다. 그럼 고대 이집트의 노예처럼 육체노동을 과도하게 하고 있나? 이것도 절대 아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면서 열심히 키보드를 두드릴 뿐인 일을 하면서 피로를 느낀다.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의 생돈을 헬스장에 상납하면서 운동을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몸을 쓸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못 쉬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만성피로는 왜 생기는 것일까? 동의보감에서는 피로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는 과거 보릿고개를 넘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이집트 노예들처럼 못 먹고 못 쉬는 경우에 생기는 피로이다. 이것은 흔히 허해졌다고 하는 상태로 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약이 필요하다. 배가 고픈데도 음식을 먹지 못하니 위기가 허약해진다. 충분히 먹지 못하였는데도 힘을 지나치게 쓰니 더욱 기운을 상하게 한다. 푹 쉬고 푹 자고 잘 먹으면 이 피로는 물리칠 수 있으며 여기에 보하는 약을 먹으면 더 좋다. 다른 한 가지는 이와 정반대이다. 동의보감에는 늘 눕기를 좋아하고 몸이 무거운 증상에 대한 황제와 기백의 대화가 실려 있다. 황제가 사람이 자꾸 눕기를 좋아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신하인 기백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장위가 크고 피부가 습해서 살갗이 잘 풀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위가 크면 기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고 피부가 습하면 살갗이 잘 풀리지 않아 기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동의보감에서는 또한 사람이 게을러지고 눕기를 좋아하는 것은 비위에 습이 있기 때문이고 몸이 무거운 것도 습 때문이라고도 하였다. 피로의 또 다른 원인은 이 습이라는 탁한 기운인 것이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서 소화기에 탁한 기운이 가득 차 팔다리를 들어 올릴 힘조차 없어진 이 상태는 솜이 물을 먹어서 무거워진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습이라고 하는 탁한 물기를 머금어 몸이 무거워진 것이니 말이다. 이런 경우에는 먹고 쉬고 자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다. 보양식이나 보약 따위도 물론이다.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고 운동하고 식사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보약이 아니라 습이라고 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약을 먹어야 한다. 노예처럼 못 먹고 일만 죽어라 해서 생기는 피로증후군과 귀족처럼 험청 먹어대고 움직이지는 않아서 생기는 피로증후군. 요즘 사람들의 피로는 둘 중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 물론 못 먹고 못 쉬고 일만 죽어라 해서 생긴 노예형 피로증후군을 겪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 그보다는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생긴 귀족형 피로증후군이 현대 사회의 주된 피로가 아닌가 한다. 이제 주말에 잠만 잤는데도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 환자들에게 하나씩 질문을 던져보자. 어제 잠만 주무셨으면 손가락 하나 까닥 안 하셨겠네요. 네,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으니 기가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자다 깨서 식사하고 또다시 주무셨겠네요. 네, 밥 먹고 바로 누워서 잤으니 소화가 깨끗하게 되었을 리 없다. 밥 먹고 바로 자는 것은 소화기의 찌꺼기인 습을 만든다. 하루 온종일 주무시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식사를 하셨으면 저녁은 아주 늦게 드셨겠네요. 네, 야식은 몸에 더욱 많은 습을 만든다. 주말 내내 일했다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필시 몸이 무진장 무거울 것이다. 너무 피곤하셔서 주말에 운동할 생각은 전혀 못 하시겠네요.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다니까요. 자꾸 몸을 움직여야 습이 사라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습이 많이 쌓인 몸은 마치 물 먹은 솜과 같은 상태로 한없이 무겁기만 하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곤함을 이유로 습이 더더욱 쌓이게 만드는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다. 그러니 아무리 먹고 자고 쉬어도 그 피로가 날아갈 수가 없다. 타고난 기운을 선천직이라고 하고 음식에서 얻는 기운을 후천직이라고 부른다. 음식을 잘 씹고 삼키고 소화시켜서 나의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소화기가 하는 일이다. 이 소화기의 기운이 바로 후천지기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먹고 바로 눕고 먹고 바로 자는 것은 소화기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몸속에 음식 찌꺼기가 자리 잡게 만든다. 가뜩이나 장부가 녹슬기 시작하고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라면 짐을 더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다. 몸속에 습을 덜어내는 습관으로 물먹은 솜 같은 몸을 가볍고 보송한 솜으로 돌려야 한다. 화가 사람을 망친다. 분노 조절장애. 사람의 5가지 감정 중에서 오직 분노가 그 폐해가 가장 심하다. 내경편 기문. 화창한 날 태양빛이 무색인 것처럼 평온한 상태의 사람에게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자극이 주어지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평온한 상태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여러 감정들이 표출된다. 태양빛이 물방울에 꺾여 7가지 빛깔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정신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 드러내는 7가지 감정을 칠정이라고 한다. 이 칠정이란 구체적으로는 기뻐함, 분노함, 우울함, 고뇌함, 슬퍼함, 두려워함, 놀람이다. 희노우 사비 공경의 감정은 사람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삼국지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적벽대전이다. 오나라는 애초에 조조와 전쟁을 벌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제갈공명의 설득 및 회유에 의해 결국 조조와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주유가 이끄는 오나라군은 적벽대전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에 제갈공명의 비범함과 천재성을 알아본 주유는 전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갈공명을 죽이고자 했다. 하지만 제갈공명은 이를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적벽대전이 끝나갈 무렵 주유를 피해 도망쳤다. 그리고 유비 일행과 함께 냉큼 형주성을 차지했다. 형주성은 이전부터 주유가 눈독을 들이고 있던 요충지였는데 제갈공명의 책략에 빠져 전쟁은 전쟁대로 힘들게 치르고 원하던 형주성은 유비에게 뺏기게 된 주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때 마침 도착한 제갈공명의 편지는 결국 그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공께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원정에 나서신 동안 조조가 기회를 틈타 오나라를 치기라도 하면 어쩌시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오나라는 조조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참담한 지경에 빠질까 염려되어 이렇게 편지로 알려드립니다.
형주성을 노리며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그만 포기하고 빨리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는 놀림이었다. 전쟁 중에 화살에 맞아 부상이 깊은 상태였던 주유는 이 편지를 읽은 후 분노를 터뜨리다 그만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고 만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주유의 분노는 하고 많은 증상 중에 왜 토혈을 일으켰던 것일까? 사람이 느끼는 기쁨, 슬픔, 두려움 등의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그 폐해가 큰 감정이 바로 분노이다. 분노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진다. 이것은 분노가 폭발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의보감에서는 노즉기상, 즉 분노는 기를 위쪽으로 치밀게끔 한다 라고 설명한다. 화를 내는 것은 화산 폭발처럼 기를 위로 치밀게끔 하기에 우리 몸에 많은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귀 옆을 지나가는 경락은 본디 하행하는 경락이다. 그런데 분노의 화가 이를 뒤흔들어 하행해야 할 경락을 상행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명이 생길 수 있다. 또담 경락의 흐름을 위쪽으로 역행하게 만들면 입이 쓰다고 느끼는 구고의 증상을 일으키고 식욕도 떨어뜨린다. 하행해야 할 인체 전면의 경락을 역행하게 만들면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에서 뭔가가 걸린 듯한 매액기라는 증세도 일으킨다. 또한 분노는 여러 장부 중에서 특히 간을 상하게 한다. 간은 우리 몸의 혈액을 저장하고 있는 탱크와도 같다고 했다. 그런데 분노가 간을 상하게 하면 혈액을 저장하는 간의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감정이 고요할 때는 혈액 역시 간을 고요하게 오고 간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면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화산 불꽃이 튀듯이 피부에 혈락 피부로 노출된 간은 혈관이 나타나게 된다. 피부에 붉은색 볼펜으로 선을 그은 듯한 혈락이 보이거나 붉은색 점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는 간이 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 추측해 볼 수도 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분노는 또한 열을 일으킨다. 열로 인해 우리의 몸에 생기는 이상 현상도 만만치 않다. 열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탈모를 일으킨다. 또한 열은 촉촉해야 할 근육을 바싹 말려버려 허리, 어깨, 옆구리를 아프게 한다. 분노의 열은 진액을 말리고 그 흐름을 막아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갑자기 느껴지는 강력한 분노는 모든 기를 위쪽으로 치밀어 오르게끔 만든다. 폭발하는 듯한 분노로 인해 피를 토하는 증세를 박걸증이라고 한다. 주유의 증상이 바로 이 박걸증이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주유의 모든 기를 위쪽으로 치밀게끔 하였고 이로 인해 피가 거꾸로 솟구치면서 결국 토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신의일 신지주. 정신이란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심장은 깨끗하고 청정한 장부로 겉에는 막이 감싸 둘러싸고 있으며 심장의 한가운데에 정화가 모여 있는데 이것을 정신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정신이 우리 몸을 주관하는 주인이다. 정신은 7가지 감정을 거느린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각각 특정 장부와 연결되어 있어 간혹 이 감정이 지나치면 장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분노는 간을, 고뇌는 비장을, 우울함과 슬픔은 폐에 영향을 미친다. 기쁨은 심장과 연관이 있고 두려움이 과하면 신장이 크게 놀라면 담이 상하게 된다. 만약 분노에 의해 간이 상하게 되면 열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우울함으로 인해 폐가 상하게 되면 밤에 잠을 편히 자지 못한다. 고뇌로 인해 비장을 상하게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배가 불러오른다. 두려움으로 인해 신장을 상하게 되면 구토가 생긴다. 놀람으로 인해 담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헛소리를 한다. 이것이 동의보감에서 설명하는 감정이 장부에 미치는 영향이다. 물론 실제 증상과 100%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감정이라는 것이 장부의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7가지 감정은 우리 몸의 기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먼저 기뻐하면 기가 이완되고 조화로워진다. 분노하면 기가 위쪽으로 치밀어 오르게 되는데 두려워하면 반대로 기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가 하면 우울해하면 기가 가라앉는다. 우울함은 기를 막아서 흐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다. 또한 고뇌함은 기가 뭉치게 한다. 마음에 걸린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기도 역시 머물러 있어서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슬퍼하면 기가 소모되고 놀라면 기가 어지러워진다. 놀라게 되면
심장이 기댈 곳이 없고 정신이 돌아갈 곳도 없으며 심려가 깊어져 기가 어지럽게 되는 것이다. 7가지 감정의 작용을 살펴보면 오로지 기쁨이 기를 이완시켜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뿐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늘에 떠오른 무지개는 7가지 빛깔의 간격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병들지 않으려면 사람의 무지개는 오직 기쁨이 그 너비가 제일 넓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분노라는 감정의 너비가 가장 넓은 것 같다. 분노는 인간이 느끼는 여러 감정 중 가장 그 폐해가 큰 감정이다. 잦은 분노는 모든 맥을 요동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니 분노의 불길은 꼭 피해야 하지 않을까? 동의보감에서는 80세가 넘었는데도 마치 젊은이처럼 발걸음이 가벼운 사람의 건강 비법에 대해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일에 부딪히더라도 다투지 마시오. 그때만 지나가면 마음이 편안하리니. 축의금보다 부의금을 더 자주 내는 나이 우울증. 슬퍼하면 기가 사그라진다. 슬퍼하는 마음이 동하면 혼을 상하게 된다. 슬픔으로 마음이 동하면 기가 사그라지고 끊어져 생기를 잃게 된다. 내경편 기문.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이 모였다. 서로 사는 게 바빠 얼굴 본지가 까마득한 우리가 모인 장소는 다름 아닌 초상집이었다. 야, 이젠 누가 죽어야만 만나는 것 같다. 한 친구가 던진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나도 나이를 먹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20대에는 친구들 결혼식을 쫓아다니기에 바빴다. 그 시절 누군가의 결혼식은 곧잘 오랜만에 동창회가 되어 한동안 못 본 친구들이 저마다 행복을 모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가끔씩 확인하게 해주었다. 30대에는 결혼식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돌잔치를 찾는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다 40대가 되니 친구들을 결혼식이나 돌잔치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다. 대신 초상집에서의 만남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연령대가 된 것이다. 예전의 축의금이 이제는 부조금으로 바뀌었다. 40대는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는 시기인 동시에 경쟁에서 슬슬 밀려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임원까지 올라갈 것 같았던 한 동기는 젊고 혈기왕성한 후배들의 취업 만년 부장으로 지내다 결국에는 자의 반타의 반으로 회사를 나왔다. 중학생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걱정된다며 한숨 짓는 동기를 보니 마음은 참 슬프고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얼음판 같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 짊어져야 할 책임은 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력은 점점 딸리는데 어깨에 짊어진 짐은 아직 내려놓을 수 없고 그것을 나눠 맬 사람 또한 없다. 한마흔 초반의 여성이 내원했다. 그녀는 구내염이 몇 달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무리했느냐, 신경을 쓴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몇 달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것이다. 남편을 보낸 뒤 우울증이 찾아와 혼자 있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고 식사도 못하겠고 잠도 잘 안 오는데 입안에 생긴 구내염도 몇 달이 지나도록 나을 생각을 않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요즘은 시력이 극도로 떨어져 눈앞이 뿌옇게 보이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하고 기를 사그라들게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또한 근심하게 되면 혈이 바짝 졸아들게 됨을 지적했다. 근심과 슬픔은 겉에서는 기를 소모시키고 안에서는 혈이 줄어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슬픔은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슬퍼하거나 근심하면 심장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에 따라 눈과 연결되는 오장육부가 그 흔들림을 느껴 액이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눈물과 콧물이 쏟아지는 것이다. 액이란 전기를 데워주고 몸의 온갖 구멍을 적셔주는 것이다. 따라서 액이 통하는 길이 열리면 눈물이 나오는데 만약 눈물이 흐르는 것이 멋지 않으면 액이 고갈되고 액이 고갈되면 전기가 눈으로 가지 못하여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눈이 멀게 되는 원리와 과정이다. 앞서 소개한 사별로 우울증에 걸린 부인은 이런 원리에 의해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졌던 것이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외로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분명 몸을 상하게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몹시 슬퍼하여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 심포가 상하게 되면 기억력이 떨어져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전한다. 또한 힘줄이 당기고 팔다리가 붓는다고 하며 만약 40이 넘은 부인이 지나치게 슬퍼하면 혈이 쏟아져 나와 하혈이 생긴다고도 하였다.
일일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지나친 슬픔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겨우 이것뿐이겠는가? 그렇다면 이 슬픔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동의보감의 처방은 기쁨이다. 슬픔은 기쁨으로써 이겨내라는 것이다. 사별의 슬픔을 운동이나 봉사활동으로 극복한 사례들을 주위에서 만날 수 있다. 까닭 없이 우울하고 장걱정을 떨치기 어렵고 또 늘 외로운 마음을 한 구석에 품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감정의 늪에 빠져 있지 말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감정이 긍정적이어야 몸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니 말이다.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법, 적게 먹어라.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살찌지 않고 오래 산다. 곡기가 뭔가를 이길 정도로 과식하면 그 사람은 살찌고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나 원기가 곡기를 이길 정도로 소식하면 그 사람은 살찌지 않고 오래 산다. 내경편 신영문. 40이 넘게 되면 크건 작건 누구나 노후 준비를 생각하게 된다. 한 해, 두 해 세월이 흐를수록 은퇴한 후에 뭐 먹고 살 것인가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점점 커져간다.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어디 빌딩이나 오피스텔 하나 뚝 떨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빌딩이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될 테니 그것보다 더 편한 노후 준비는 없어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나오는 월급인 셈이다. 더군다나 살벌한 경쟁터에서 오늘 밀려날지 내일 밀려날지 모를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돈은 직장인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현실 속의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빌딩을 소유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내 신랑은 처가에 다녀오면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볼멘 소리를 하곤 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친정 엄마가 평소 해드시는 음식은 된장찌개, 김치, 나물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정말 큰맘 먹고 특별하게 차려내는 반찬이 생선구이 정도이다. 반대로 시댁에 가면 정말 맛난 걸 많이 차려주신다. 일단 고기는 기본이고 그 외에도 여러 맛난 반찬들이 밥상을 가득 채운다. 어려서부터 고기와 소시지를 입에 달고 살아왔던 신랑에게 처가의 김치와 나물뿐인 밥상은 당연히 입에 맞을 리가 없는 것이다. 식습관이 달라서 그런지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체형도 완전히 다르다. 친정 부모님은 마른 체형인 반면 시부모님은 비만한 체형이다. 특히 시아버님은 복부 비만의 정도가 상당하다. 친정 부모님은 80이 넘으셨음에도 병원 근처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막 70이 넘으신 시부모님은, 특히 시아버님은 병원과 아주 친하시다. 시아버님은 10년 이상 혈압약을 드시다가 그만 심부전이 생겨버렸다. 이후 10년간 복막투석을 하셔야 했고 이제는 혈액투석을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덕분에 지난 10년간 병원에 들인 돈이 어마어마하다. 중간에 크고 작은 증세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잦았는데 병원을 찾을 때에는 각종 검사는 기본이고 때로는 크고 작은 수술까지 해야 했다. 한 달에 병원에 들어가는 기본 비용이 60만 원 정도이고 입원이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더 큰 돈이 들어갔다. 계산해보면 지난 10년간 고정비용 매달 60만 원씩 하여 대략 7천만 원이 넘게 든 데다가 간헐적으로 진행된 검사와 수술 비용까지 합치면 1억 원 정도를 썼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도 이 비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혈액투석까지 하는 상황에서 잠시라도 투석을 중단한다면 바로 위험한 지경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갑부가 아니라면 한두 달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생존을 위해 지불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시아버님께서 병원 신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셨다면 그 기간 동안 매달 6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셈이었을 것이고 지금 통장에는 1억 원이 찍혀 있을 것이다. 아프고 병들면 그로 인한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그러니 아프지 말고 병들지 말아야 남은 후반생을 경제적으로 압박받지 않고 살 수 있다. 동의보감을 살펴보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살게 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소개되어 있다. 동의보감을 통틀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처방인 경옥고가 바로 그런 약이다. 이 약을 쓰면 노인의 모든 허약증을 보강하여 온갖 병을 낫게 한다. 또한 정신이 밝아지고 오장이 충실해지며 흰머리가 다시 검게 되고 빠진 이가 다시 나며 걸음걸이가 말처럼 빨라진다고 하였다. 경옥고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삼정환이다. 이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가벼워져서 오래 살게 되며 노인의 얼굴이 젊은이와 같이 된다고 한다. 연령 고본단이란 약도 있다.
이 약은 온갖 허약증을 낫게 하고 약해진 성기능을 강하게 해주며 쉰이 되기 전에 머리카락이 허옇게 되는 것을 치료해준다. 이 약 또한 노인의 얼굴을 마치 젊은이와 같아지게 하며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강해지는 효과가 있어 오래 먹으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한다. 또한 그 유명한 공진단이라는 처방도 있다. 황제의 정력제로도 알려진 이 처방은 진기가 몹시 약한 것을 치료하여 오장을 조화롭게 만들어 온갖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처방들 또한 결국 약이다.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돈이 드는 약을 먹는 것 외에 무병장수의 다른 비결은 없단 말인가? 동의보감에서는 물론 돈이 안 드는 비결도 제시하고 있다. 중국 한나라 때였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옷도 입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구덩이로 뛰어내리고 시냇물을 뛰어 건너는 것이 마치 날아다니는 것과도 같았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서 붙잡고 보니 놀랍게도 이 사람은 여자였다.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진나라의 궁녀였다. 관동의 도적대가 쳐들어오자 진나라의 임금이 항복하기에 놀라서 산속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데 배가 고파도 산속이라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다 어떤 늙은이를 만났는데 그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잎을 먹으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맛있고 떨버 괴로웠지만 자꾸 먹게 되자 먹기가 좋았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배가 고프지 않게 되었고 또한 겨울에도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그녀가 말한 진나라는 3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였다. 사람이 산속에서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잎을 먹으면서 300년을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온전히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과장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궁에서 살던 궁녀가 산속에서 살게 되면서 세상의 음식들을 끊고 오직 나뭇잎만을 먹으면서 살게 되자 여느 세속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것이다. 동의보감에는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도 실려 있다. 노나라의 어떤 여자가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끊고 오직 참깨와 창출만을 먹고 살기를 80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런데 그녀는 매우 젊고 건강하여 하루에 300리 길을 걷더니 걸을 수 있었다. 참깨와 창출을 먹기 시작한 것이 몇 살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니 그녀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00세 정도의 나이라고 치더라도 마치 젊은이처럼 건강했다는 것이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건강하게 장수한 인물들이 세상의 음식을 끊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돈 들이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를 살 수 있는 비결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병들어 치료를 중단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 매달 병원에 몇십만 원씩 치료비를 어쩔 수 없이 바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온갖 비싸고 귀한 약들을 입에 털어넣지 않고도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동의보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살찌고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나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살찌지 않고 오래 산다. 곡기가 원기를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원기란 음식을 섭취하여 쪼개고 분해하여 소화시키고 배출시키는 오장육부의 기운을 말한다. 자신의 오장육부의 기운보다 더 많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 과식이 바로 곡기가 원기를 이긴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원기가 곡기를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음식을 소화시키고 처리하는 오장육부의 기운보다 더 적게 음식을 섭취하는 것, 즉 소식이다. 과식하는 것이 바로 병사하는 첩경이고 소식하는 것이 바로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다. 일 안 하고 편안히 놀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기를 바라는가? 실은 나도 그렇다. 그런데 나에게는 빌딩은커녕 상가 한 칸도 없는가? 실은 나도 그렇다. 아니, 월세는커녕 비싼 보약 한 번 지어 먹을 여유도 없는가? 다행히 나는 한의사란 직업 덕택의 식구들이 평생 먹을 한약은 책임지고 있다. 남은 후반생을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노후 대비가 걱정인가? 이건 나도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우리의 밥상부터 바꿔보자. 원기가 곡기를 이기는 밥상을 차리자. 그것이 매달 병원비를 바쳐야 하는 질병의 상태를 막아줄 것이며 결국에는 매달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오게 하는 것과 똑같은 평생 월급이 될 것이다. 항상 끊임없이 움직여라.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라는 벌레 먹지 않는다. 항상 움직이는 것은 썩지 않는다. 평소 운동도 하지 않고 또 배불리 먹은 후 바로 앉거나 누워버리는 사람은 경락이 통하지 않고 혈맥이 막히게 된다. 내경편 신영문
지난 2003년 여름 TV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갯벌 3부작 특집 중에 하나인 바다, 시와호를 살리다 편이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러하다. 시와호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에 걸쳐 있는 인공호수인데 시흥시의 시와 화성시의 화를 따서 시와호라 이름 지었다고 한다. 시와호는 본래는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에 필요한 농수나 근처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로 계획되어 만들어졌다. 그런데 시와호 유역에 위치한 여러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공업용수와 도심지 인근의 하천수가 대부분 시와호로 유입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시와호는 완공 후 날이 갈수록 오염되기 시작했다. 1995년 시와간척지에 소금과 퇴적물이 바람에 날려 화성시와 안산시의 포도 농작물이 해를 입었고 1996년 8월에는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 1997년 이후로는 매년 간척지와 시와호 접촉면에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각종 폐해가 극에 달했다. 개발을 위해 만든 인공호수가 결국 죽음의 호수가 되어버린 것이다. 결국 썩어가는 호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는 시와호의 담수화를 포기했다. 방파제를 쌓아 물을 가두고 해수 담수로 만들어 농업용수로 공급하고자 했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방조제의 문을 열어 바닷물이 시와호로 흘러들어가고 흘러나오도록 하자 썩어가던 시와호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시와호가 살아나면서 세계적인 희귀종인 저어새와 천연기념물인 검은머리 물대새가 날아들었다. 간척지에는 메토끼와 너구리가 이주했고 하늘에서는 황조롱이가 유유히 날아다녔다. 조개와 어류들이 집단 폐사했던 죽음의 호수의 생명체가 다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시와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했다. 닫았던 방조제 문을 열어서 바닷물이 시와호 안쪽으로 흐르도록 해준 것이다. 단지 흐르게만 했을 뿐인데 죽어가던 호수가 다시 살아났다. 여기에 한 가지 지혜를 더 보태었다. 방조제의 문을 열어 바닷물이 흐르게 하되 하루 2번 썰물과 밀물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소인 시와호 조력발전소를 만든 것이다. 시와호의 바닷물이 흐르게 하면서 동시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발전으로 전기까지 만들어내니 환경 개선과 전력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다. 흐르고자 하는 바닷물을 막아버리자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흐르고자 하는 바닷물을 다시 흐르게 하자 죽었던 호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그저 흐르게만 한 것이 죽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았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에 거스르는 개발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온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을 그대로 가는 편이 서로에게 이득을 준다. 멀쩡한 바다를 막았던 인간의 어리석음을 자연은 죽음이라는 재앙으로 벌하였다. 이렇게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서운 자연의 법칙이 인간의 몸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100세가 되도록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이 이른바 양생법이다. 양생법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항상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다. 너무 피로하게 하거나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적당히 움직이라는 것이다. 무릇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리는 벌레 먹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이다. 대개 한가하고 편안한 사람은 대부분 힘써 운동하지 않고 배불리 먹은 후 바로 앉거나 누워버리기에 경락은 통하지 않고 혈맥은 쌓이고 막히게 된다. 그래서 귀인의 얼굴은 즐거운 듯 보이나 마음은 고달프고 천인의 얼굴은 괴로운 듯 보이나 마음은 편안하다. 이것이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귀인과 천인의 차이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천인이란 푸성귀 음식을 먹으며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자들을 말한다. 결국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귀인이 아니라 천인인 셈이다. 흐르지 못한 시와호가 썩고 죽어버렸듯이 흐르지 못하는 사람의 몸도 썩고 죽게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쌓이고 막히고 썩는다. 썩게 되면 병들게 되고 병들게 되면 아프게 된다. 건강에 관해 말하는 모든 이의 공통된 권유는 바로 몸을 움직이라는 것이다. 움직이면 잘 흐른다. 움직이면 썩지 않는다. 흐를 통자와 아플 통자는 음은 같으나 뜻은 전혀 다르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통한 것은 불통하기 때문이고 불통하게 되면 통하게 된다. 그러니 통하면 불통하리라. 말장난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즉, 아픈 것은 흐르지 않기 때문이고 흐르지 않게 되면 아프게 되니 흐르게 하면 아프지 않는다는 것, 썩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백세 건강을 누리는 방법은 바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다. 호미로 막을 병을 가래로 막지 마라. 가장 상위 단계의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 병이 이미 형체를 갖추어 드러난 후에 부랴부랴 치료하는 의사보다 병이 아직 형체를 갖추기 전에 미리 치료하는 의사가 더 상위의 의사이다. 잡병편 용약문. 잊혀져가는 우리의 농기구 중에 가래라는 것이 있다. 흙을 떠내는 전통 농기구 중에 하나이다. 먼저 삽이 기본이 되는데 삽날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끈을 길게 묶어둔다. 한 사람은 삽자루를 잡고 다른 두 사람은 삽날에 연결된 끈을 양쪽에서 잡는다. 삽자루를 쥔 사람이 땅에서 흙을 퍼내면 양쪽에 두 사람이 끈을 당겨 흙을 멀리 던진다. 이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흙을 파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혼자서 삽질을 하는 것보다 힘이 덜 들고 작업 효율도 높다. 홈이라는 것도 있다. 날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작은 농기구로 씨앗을 뿌리거나 김을 맬 때 사용한다. 콩을 심거나 고추를 심을 때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이다. 이 호미와 가래가 함께 등장하는 속담이 있는데 바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이다. 작은 호미로 혼자 흙을 파내어 간단하게 막으면 될 일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여러 명이 나서서 큰 가래로 흙을 파서 애써서 막게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어찌나 게으르고 안이한지 나중에 큰 문제가 될지언정 지금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잘 움직이지 않게 마련이다.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서에는 전설적인 명이었던 편작에 관한 한 가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편작이 제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제나라 환우가 그를 맞았다. 편작이 궁으로 들어가 환우의 얼굴을 본 후에 이렇게 말했다. 군께서는 지금 병이 피부에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천하의 유명한 의사라지만 처음 만난 환우에게 대뜸하는 말치고는 어이가 없었다. 더군다나 환우는 평소 전혀 아픈 증상이 없었으니 말이다. 과인에게는 아무 병이 없어. 환우는 편작의 말을 바로 일축해버렸고 편작이 물러간 후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의원이란 자들은 참 이익을 좋아하는구나. 아무 병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공을 세우려고 하다니 말이다. 닷새 후에 편작은 또 환우를 뵙고 말하였다. 군께서는 지금 병이 혈맥에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질까 두렵습니다. 이에 다시 환우가 말했다. 과인에게는 아무 병이 없어. 편작이 나간 후 환우는 기분이 몹시 불쾌했다. 닷새 후에 편작은 또 환우를 만나 말했다. 군께서는 지금 병이 장위에 있습니다.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환우가 아예 대꾸도 하지 않았다. 편작이 물러난 후 환우는 몹시 불쾌했다. 닷새 뒤에 편작은 또 환우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무슨 까닭인지 환우를 쳐다보더니 바로 물러나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환우가 하도 이상하여 사람을 보내서 그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편작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에는 탕약과 찜질법으로 고칠 수 있고 병이 혈맥에 있을 때에는 쇠침과 돌침으로 고칠 수 있으며 병이 장위에 있을 때에는 약술로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골수까지 들어가게 되면 목숨을 관장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군의 병이 골수까지 들어갔으니 이런 까닭으로 신은 치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닷새 후에 환우는 병이 들었음을 느끼고 사람을 보내어 편작을 불렀지만 그는 이미 떠나버린 후였고 환우는 결국 병으로 죽고 말았다. 편작이 병을 고칠 수 있을 때에 여러 차례 호소를 하였지만 어리석은 제나라 환우는 아무리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꼭 편작과 제나라 환우의 경우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이 가벼울 때 쉽게 고칠 수 있는 시기를 증상이 심하지 않다며 그냥 무시해서 놓쳐버리는 경우들은 허다할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 가장 유능한 의사, 가장 상위 단계의 의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고 하였다. 죽을 병이 생긴 후에야 이를 치료하는 의사가 상위의 의사가 아니라 중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해주는 의사가 상위의 의사라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를 잘하는 의사는 병이 피모에 있을 때에 치료하고 그 다음 가는 의사는 병이 살갗에 있을 때에 치료하며 그 다음 가는 의사는 병이 근맥에 있을 때에 치료하고 그 다음 가는 의사는 병이 육부에 있을 때 또 그 다음 가는 의사는 병이 오장에 있을 때에 치료한다고 하였다. 오장에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게 되면 반은 죽고 반만 산다. 그러니 병이 얕은 곳에 있을 때에 치료하는 의사가 가장 치료를 잘하는 의사인 것이다. 지금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비록 오장육부가 다 썩어버렸다 할지라도 건강한 장부를 이식해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수술대 위에 누워서 내 장부가 잘려나가고 다른 이의 장부를 내 몸에 이식받는 그런 혹독한 수술 과정을 겪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병원을 오가며 병과 싸우는 고통을 기꺼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병들고 나서야 뒤늦게 건강의 가치를 깨닫고 소중해할 뿐 그전에는 잘 알지 못한다. 현대인들이 흔하게 앓는 이른바 성인병이라는 것은 결국 비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만한 사람에게 나중에는 당신의 간이 썩을 수 있고 당신의 심장이 멈출 수 있으니 지금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해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이 열의 9이다. 이제 영아퇴락이 시작되는 40의 나이가 되었다. 나의 50대에 내 오장육부가 건강할지, 나의 60대에 여전히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을지, 나의 70대에 총명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몇십 년 후 병원 문턱을 안방처럼 드나들지 않으면서 100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은 바로 지금 나의 40대에 달려있다. 나의 50대 이후 후반생, 노병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40대의 나 자신이다.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로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